참 좋은 소식이었죠. 이런 이슈들이 아마 거의 해양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서 우리 정부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간략히 봤는데요. 해수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장 잘 돼 있던데요. 이게 그 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법정계획인데 23년부터 27년까지 규정을 목표했던데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대전을 통해서 블루 이코노미를 하겠다는데 뭐 보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뭐 정말 다 있고요. 그러니까 블루푸드 테크, 첨단 해양 바이오, 자율운항 선박, 극지 연구 뭐 이런 게 다 스마트 양식 이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전략으로서 오션 디지털 탄소 중립 대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미래 R&D, 그 다음에 민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본계획 중에서 요즘 히트치고 있는 AI와 관련된 과제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뭐 스마트 항만, 데이터 기반 수산업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수부에서 각 해양과학 기술은 키오스트, KMI 이런 각종 흩어진 산하기관들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융합을 해서 하겠다 해서 최근에 CAI 포럼이라고 해서 창립식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럼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럼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작년 2025년 11월 19일에 국회에서 시장님 발표했던 자료인데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극항로가 지금 핵심 이슈잖아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혁신, 산업혁신, 인재혁신을 동시에 하겠다. 공간혁신이라 하면 뭐 5대 클러스터, 항만 클러스터를 만들고 드라이포트, 가격고 물류 거점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일 테고요. 산업혁신이라면 뭐 해양신산업을 유치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HMM을 유치를 하고 뭐 해양물류 대기업 유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테고, 인재혁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극항로 중심으로 해양수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아마 부경대와 해양대 연합대학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까 해기사 양성이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서 공간혁신 부분은 이 큰 글자로 보시면 드라이포터 뭐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신 분야는 뭐 아까 탄소 중립 대비해서 아모니아 뭐 수소 기반 에너지 생태계 HMM 유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재혁신 부분은 아까 대학원도 설립하고 인재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북극항로에 거분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민간에서는 해양수도 추진위원회 뭐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산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 제도 검토하고 시와 정부와 협조해서 잘 해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정책은 아까 공간혁신, 산업혁신, 인재양성을 북극항로에 초점을 맞춰 다 묶어내겠다. 이게 간단하게 된 거고요. 자, 이까지는 진행된 사항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지상한 협력이 될 것인가? 이제 저는 디자인 싱킹과 공진화, 그러니까 코-이볼루션이에요. 두 개가 같이 나간다에 기반한 지역 혁신 방안인데요. 요새 디자인 싱킹 학회도 많이 생기고요. 그 말이 엄청 히트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디자이너들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예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기능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통합적 사고를 중시한다. 단순히 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기능과 모든 걸 동시에 고려한다 해서 디자인 싱킹 그렇게 하니까 훌륭한 제품이 나오고 시민들에게 좋은 뭐가 나오고 정책이 나오더라.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박사 논문에도 이걸 많이 썼는데 디자인 싱킹 관련해서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즈 마틴이라고 미국에서 Opposable Mind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간단하게 반대되는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류가 발전했던 게 손가락은 요거 4개나 앞으로 움직이는데 요건 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요게 Opposable Su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했던 게 돌토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반대손과 Opposable Sum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진화를 했다. 그렇듯이 인간의 사고도 반대 방향을 생각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도널드 센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하버드 교수인데 돌아가셨는데, 성찰적 실천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현장에 박사들, 교수들 다 모여갖고 했는데도 해결 못하더라.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어떤 그 자기의 숙련도와 노하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성찰적 실천가, 직접 이렇게 실무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성찰을 통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좀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행위적 성찰을 해야 되고 실천하면서 배우고 실천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 호슨이라는 사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 손흥민 바나나킥 기준은 예술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예술, 리더십의 예술, 그 예술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데 이분 간단하게 뭐라 하냐면 이 영어로 했는데 이 아티스트리가 그 예술성인데 이거 achieved through the active integration of two capability, 그러니까 mastery, 숙련도와 originality, 숙련도를 뛰어넘어야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야기하면 공상밖에 안 되는 거고 손흥민이도 얼마나 공을 찾겠습니까? 연습해가지고 그걸 창의적으로 승화를 시켰을 때 예술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뒤에 약간 써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는 뭐 통합적 사고 좋다 뭐 책이 엄청 나와 있어요. 지금 학회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실무자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디자인 싱킹 참 좋은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디자인 싱킹은 변증법적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편을 써와라.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해와 암기, 내용과 형식,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와 제조, 성장 동력과 혁신 공간,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개념이거든요. 맞물리는데 서로를 딛고 서로를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쉽게 예를 들었는데 이해와 암기 단계별로 이 수준이 향상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구구단을 이해하고 구구단을 암기하니까 산수가 되고 그냥 시험을 치니까 그 다음 단계에 또 암기가 돼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맞물려서 두 개 반대되는 게 올라간다 해서 공진화, 코이볼루션 서로 맞물려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했는데 자 그러면 네 지성이 좋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정책적 시사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 하는 사람은 땅을 어디를 수용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길이 나느냐, 물리적 공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시티라든지 디지털 정책을 하는 사람은 디지털만 생각해요. 서버를 어떻게 하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서비스가 될 이러는데 사실은 반대편을 소화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 답은 뭐냐면은 디지털 공간 정책을 하는 사람은 물리적 공간을 생각해야 되고요. 물리적 공간 정책을 하는 사람은 디지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상행시장이 이후로 30년 동안 해양수소를 떠들어왔거든요. 해수부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물리적 공간으로. 그게 바로 정책 변화를 일으켜버리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오고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X, 인공지능이 이런 이야기 할 때일수록 반대편을 쏘아라. 물리적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 정책적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산학 협력 부분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끝에 실행가, 우리 같은 이제 공무원들,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소 같은 그 리서처들,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거 갖다 논문을 쓰고 인과관계를 밝히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공진화적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통합적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디자인 싱킹 반대편을 고려해서 사고하고요. 리빙랩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현장과 연구를 결합시키는 거고요. 성찰적 실천과 그것도 행동과 생각을 성찰을 결합시키는 거고 예술성도 숙련도와 창의성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련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뛰어넘는 거기에 예술성이기 때문에 공상적 아이디어하고 다르다. 우리가 피카소 그림질 거리를 갖다가 뭐 추상화 그리다 해갖고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 막 그려가지고 이거는 피카소 추상화다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히트치고 있는 시스템 전환 이론, 어떤 부분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바뀌고 전체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그런 내용인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가 마이클 홀란이라고 헝가리 철학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랑 코드화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형식지예요. 근데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거든요. 그게 암묵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할 때 노하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상수본부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옛날에 기능직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여기 한번 파보지? 이러면 여긴 혹간이야. 파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설계도라는 거는 형식지지만 설계도도 안 보고 하는 그 노하우, 그게 바로 다 암묵지거든요. 근데 마이클 폴라니가 하는 말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결합이 돼야 진정한 지식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한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노하우는 많이 갖고 있죠. 논문은 못 써도. 그게 암묵지예요. 그러면서 아까 도널드 샌 교수처럼 행위 중의 성찰, 리플렉션 인 액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은 학문을 하시는데 learning by doing, 실제로 지산학 협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진정한 학문이 발전하고 개방적 혁신, 지역 혁신이 가능하다. 이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고 이제 라이즈 사업이 이제 우리 요 보시면은 옛날에 교육부에서 직접 돈 나눠주다가 지금 이제 지방정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비스텝의 라이즈 산업혁신원에서 하는데 지금 25년부터 30년까지 한 2천억 정도 돈을 지방의 지역 대학 22개 대학에 나눠주는데 이제 그 지역 대학은 어떻게 이걸 느끼냐면 돈 따먹기로 제가 약간 말을 해서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돈을 어떻게 따먹어서 우리 학교로 갖고 오느냐,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역 혁신의 핵심은 지역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즈의 약자가 뭐냐면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혁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라이즈, 이 비스텝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R&D를 통해서 지역 혁신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R&D 국책 사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발굴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예산 키스텝처럼 정부에 평가하고, 뭐 이렇게 그 라이즈 사업 지금 이제 통과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제일 중심이 라이즈 사업의 본질은 지역 혁신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연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학자들이 직접 가서 의논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스트 베드, 실증 사업 같은 거 차이가 뭔데, 실증 사업인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실험실 찌하고 비슷해요. 그 의료 실험하듯이. 그 실험 대상들은 객체일 뿐이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리빙랩이라는 거는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많이 쓰는 이유가 기술 혁신의 불확실성을 미리 줄이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강서에 가면 스마트 빌리지 있잖아요. 최첨단 단독주택. 거기에 그 싸게 임대료로 시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정보를 다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걸 개선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리빙랩을 많이 써야 된다, 지역 혁신이 되려면. 리빙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참 우습게도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신선량 국장하면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고 10개 리빙랩을 했는데, 그때 리빙랩 했던 사람을 해양수산국장에 와서 제가 마무리를 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부산 그 항물류 그 물류 시스템인데요. 리빙랩인데, 그때 동명대 산학협력단과 뭘 했냐면 부산항 신항 항만 자동화라든지 환적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항만 물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걸 막 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 다 실현돼 버렸잖아요. 지금 7부두 부산시랑 7부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자동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적 정보 시스템도 디지털 트윈으로, 디지털 트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우리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그 디지털 공간인데 서로 체크를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부산 신항이 세계 제2의 환적항인데 뭐 여러 대 들어오는데 컨테이너를 샀더라도 먼저 나갈 걸 위에서 사야 빨리 쉽게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배가 들어올 때 그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다 리빙랩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게 한 7, 8년 후에 흐르니까 완성됐다. 그러니까 수산 리빙랩 부분 스마트 양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는 리빙랩으로 뭘 했냐면 부산 그 기장에 부경대 그 연구소, 수산연구소 있잖아요.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해수 여과식 그 지역 양식을 지역 어민들하고 같이 리빙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해수를 순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시키면서 이게 그 물고기 움직임이랑 먹이라든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최적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 수산실장님 아까 오셔가지고 하는데 전국 경남은 럽치, 부산은 대서양요, 강원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하는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제가 직접 해양국장할 때 프레젠테이션 해갖고 취재를 했는데 그때 170억을 따서 부경대 용당 캠퍼스에 좀 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자,
이제 해양수도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북항이나 이제 북항은 옛날에는 컨테이너 포트가 다니던 항구였는데 인텔리전스 데이터가 와 닿는 거로 가야 된다. 우리 그 C자 모양이잖아요. 이제 남구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 북한 1, 2단계 영도 이렇게 C자 모양인데 이게 데이터 벨트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영도에 이것도 제가 해양국장 할 때 그 했는데 그러니까 영블루벨트라고 여기 이제 영도 앞 저기 북한 제해관 사면에 LH 땅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쪽을 제가 개발하려면 이제 직주 근접형으로 모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해수부가 내려왔듯이. 그래서 이제 바닷가는 무거운 어떤 큰 장비 같은 걸 바다에 배로 바로 실을 수 있는 걸 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지식산업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 레이어는 직주 근접형 아파트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고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해야 아까 이야기했던 암묵지가 일어나고 지정한 지격층이 일어난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사례를 간단하게 시간 되는 대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있을 때 초소형 위성을 전문연구원하고 나사하고 같이 했는데 그게 뭐냐 미세먼지를 찍을 수 있는 첨단 초정밀 카메라를 한번 전문연구원에서 최초 개발한 거예요. 그게 중국하고 미세먼지 우리 부산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있으니까 100% 다 찍어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은 아시잖아요. 요만하고 돈도 얼마 한 40억 정도인데 버스같이 큰 위성에 올라가 뿌려버려요. 600km에. 그럼 12바퀴 돌면서 찍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나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해관계 맞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발사될 거예요. 그럼 해양 지금 미세먼지를 잡을 정도면 즉 위성 그 평원 카메라가 뭐 해양 쓰레기라든지 코카콜라 한 병이 저기 대구에서 들어가는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 항만하다가 그 크레인 기울어진 것까지 다 알 정도예요. 그게 이제 그 사업에 후속 사업으로 제가 또 500억 정도 다 부산대에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해양농산부에서 위성을 개발하니까 이게 위성 개발 사업이냐? 이게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말했는데 앞으로 픽스카 AI 시대라는 게 이게 로봇같이 AI를 장착하잖아요. 센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센스가. 그러면 이것도 CCTV도 센스고 초소형 위성도 센스예요.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산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미래를 항해하라, 이게 KBS 부산 그 한 시간 동안 토론 프로였는데 우리 그때 항공공사 실장님하고 저하고 남기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토론했던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스마트 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111억짜리를 제가 용당에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스마트 양식은 우리 부산이 주도를 할 겁니다. 전국 데이터를 모아서 알고리즘을 만나서 이제 어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그 알고리즘으로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른업에서 이렇게 기른업으로 가야 된다. 용당 캠퍼스 유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부산국제신문, 지역신문에 좋은 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 송상근 우리 BPA 사장님 해수부 창안하신 그 대전한 시내 뭐 기술혁신 타군을 업체했는데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부산항은 GDP 기여율이 0.2%밖에 안 된대요. 근데 로테르담은 GDP의 7%, 그 다음 싱가포르는 세계 1위 한적항인데 6%. 우리 부산 컨테이너 화물에 우리나라 들어온 컨테이너 화물의 80%를 부산항이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관련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송상근 사장님께서 극복 방안은 기술 혁신, 디지털화와 탈산소와 그 다음 틀을 깨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X시대에 뭐 어떻게 할 건가 북한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 이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선박 조합 투자 STO 방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쪼가리로 해가지고 아주 작게 건물도 나누잖아요. 그걸 갖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미술품 같은 건 되는데 선박은 약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약간 완화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안 나오고 미국은 USDT라든지 달러 인동에서 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나중에 이분 글이 정말 이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해수부에 계시는 분들 더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부산항에서 베트남까지 컨테이너가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돈이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선화증권, 그다음 은행 문 열리시가 환타송 계산하고 막 다 하다 돈이 더 늦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내려갔나 확인하고 그런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더리움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어요. 배에 실는 순간 이게 바로 블록체인 문자에 기록되고 이렇게 쫙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 물리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분 글을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분 국제신문에서 논설위원 쓰신 분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디지털 전환이다 이래가지고 그건 객관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실천가들이 그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주관과 객관의 공진하잖아요. 돼야 된다. 그다음 시민들 역시 리빙랩에 참여해가지고 도시 설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새 영국 그쪽에 프리만 교수 쪽에서 실험 촉진형 정부가 많이 해야 된다. 정부가 실험을 자꾸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규제는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지방정부에 정말 맞는 개념이거든요. 정부 단위에서 하기에는 무리지만 지방정부에서 실험을 자꾸 하는 거. 사실 투표도, 주민투표도 사실 지문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주민투표에 의견을 듣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빨리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슬기로운 부산시 공무원생활의 유튜브에 7번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스마트시티와 데이터 기반 행정시에 자료가 많이 있고, 그 다음 혹시 구글에 그냥 스마트시티 공지나 디자인 싱킹으로 치면 제가 올린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그쪽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 지정 맡으신 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재호 교수님이 첫 번째 발표 AI 시대 해양수산 분야 지산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정 토론을 맡은 부경대 서재호 교수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전공에서 해양 수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울 수 있는 융합 전공을 만들고 기념할 수 있는 세미나 자리에 중요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세 분의 그 발표 자료를 모시고 또 토론도 이제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세 분의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에 해수부가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요새는 이제 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주는 제약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해수부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부산시가 하는 다양한 정책 중에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은 이제 국가의 정책과 구분되는 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 라이즈 협력 사업과 관련된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해양 물류와 관련돼서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수산 시험에 대한 또는 수산 자원에 대한 개발에서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그 세 가지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학 전공에서 지금 창립하고 있는 해양수산 행정 융합 전공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영역, 그리고 또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병기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죠. 더불어서 발전해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암묵지가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이런 그 공진화가 실제는 이제 해양수산 행정이 발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뭐 오픈 리빙랩이든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 모두가 사실 우리 해양수산 행정융합전공에서 앞으로 우리 과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운영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말씀들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이제 해양수산행정융합전공을 운영해 나갈 때 부산시나 해수부나 또 외부기관과 협력적으로 지역 혁신 사업을 운영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같이 만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책 이론에서 정책의 창 이론이 있습니다. 정책의 창은 열렸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이전한 것은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에서도 그동안 할 수 있었고 또 하고 싶었지만 못하던 일들을 이제 드디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창은 열려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잠시 열렸다 닫힙니다.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지만 이 창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닫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 전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와 그리고 해수부 또 지역에 있는 산업계와 같이 융합전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부산시와 굉장히 긴밀한 협조와 또 해수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타이밍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 창이 열렸을 때 이 내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지금 그 우리 테이블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 모든 걸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관점을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관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경대 행정학전공에서 먼저 전략적인 그 관점을 선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행정융합전공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지를 하나 만들고 부산시든 해수부든 손을 뻗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양새에 우리가 조금씩 맞춰가는 그래서 부산시든지 아니면 뭐 해수부든지 여기 오신 공공기관이든지 같이 잡을 수 있는 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저는 포럼 형태의 어떤 그 협력 체계를 좀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증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해양수도 부산의 인재양성 포럼이든지 아니면 해양수산 인재양성 포럼이든지 이런 포럼들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우리가 비단 뭐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이든지 기술이든지 그 내용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창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할지 고민하다가 창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포럼이든지 뭐든지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또 공급할 때 실제 이들이 부산 해양수도에 뿌리를 받고 정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실제 동남권의 한 축인 해양수도로서 부산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지방자치와 관련돼서요 5급 상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5급 상특과 관점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지형을 보면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을 포괄하는 그런 좀 더 공간적으로 확장된 시각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대전 충남은 굉장히 근접한 상황인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광주 전남입니다. 제가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그 광주 전남 그 특별시든지 특별
도든지 법안을 초안을 만든 작업을 한 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광주 전남은 산업과 관련된 그 방향성을 에너지 산업하고 AI 산업에 초점을 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테이블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 내용으로 컨텐츠로 해양수도의 내용으로 잡아갈 것이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든지 아니면 뭐 해수부든지 아니면 우리 부경대 해양수산 인재 융합 전공이든지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갈 때 좀 더 공간적으로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송진영 국제신문 기자님께서 부산항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신문에서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송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응혁 실장님의 고급 강의는 저도 이제 제가 그 22년 차 이제 기자인데 저는 이렇게 해수 분야나 이 경제에서도 좀 고급 분야에서 취재를 한 적이 없어서 오늘 또 이 부산항의 이 놀라운 면모를 다시 한 번 더 저는 뭐 토론한다고 제가 앉아있지만 강의를 듣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고급 강의를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우리 그 부경대 이번에 융합 전공생 이렇게 만드신 거는 근래 부경대 한 10년 사이에서 가장 발빠르고 가장 지역사회에 적합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고 호환 평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이자 본보기 모델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자부심을 가지십사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해수부 이전이 지금은 이제 사실 뭐 단위가 됐습니다만은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는 정말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안상영 시장이 이제 해양수도 부산을 외치신 이후에 지금 시장이 몇 명째 바뀌었는데 정부에서는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부에서는 그냥 뭐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떠들고 마는 수준이었는데 이 모멘텀이 6월 3일 대선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4월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정치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대략 아는데 4월에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이 해수부 부산 이전 카드를 SNS를 통해서 꺼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획기적인 거였고 부산 정치의 주류였던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충격에 입사했습니다. 이게 텍스트로 보도를 못할 뿐이지 정말 그때 국민의힘이 받았던 충격은 제가 아무리 기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문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뭐 어떻게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하자니 자존심은 상하고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첫 국무회의 때 지시사항으로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또 한 번 강공 카드를 꺼냅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해수부 이전이 단지 6.3 대선 때 승리를 위한 그 일종의 하나의 카드는 아니었고 향후 이 부산 정치 지형을 흔들 카드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이슈가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신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하고 박형준 시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12.3%포인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 해양수도 부산 정책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 설문을 제가 넣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72%가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한테도 이 해수부 이전이나 해양수도 부산 정책이 얼마나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비록 여론조사입니다만은 부산 시민 한 1,300명한테 한 여론조사입니다만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복영대에서 이번에 이 새로운 융합 전공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 찬사를 한 번 더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오늘 제가 우리 교수님들처럼 유수의 그 석학도 아니고 그냥 일개 이제 그 지역 언론의 기자로서 앉아 있어서 제가 또 지역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국립대학, 지역 대학이 뭐 위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저희 지역 언론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의 뉴스를 안 다룰래 안 다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 뉴스만 다루자니 또 지역 뉴스만 다룰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역대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학도 전체 큰 학문의 흐름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지역을 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만 또 이 지역에 있는 이슈만 찾아가지고 학문을 하자니 또 전체 학문의 이슈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지역 언론하고 지역 대학은 이 동병상련의 처지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학과나 그다음에 특히 행정학과는 지방자치에 저는 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행정학과는 그렇고 제가 그 일례로 우리 이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이 이 과제로 우리 집 건강 밥상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4년 동안 학생들이 영양소나 그다음에 성인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식단이 맞는지를 공부를 해서 이걸 반송 반영,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계시는 할머니 집에서 이제 반찬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측정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졸업 발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과제 발표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연찮게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때 감탄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 대학의 그다음에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가 공생하고 지역 대학이 과연 이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느냐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고 정말 그때 거기서도 정말 제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 행정학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발전 그다음에 지방 소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전은 저희가 언론에서 저희 국제신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단순히 부처랑 공무원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서를 이전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국가해양정책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국가해양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 해수부 이전과 함께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융합전공 신설됐다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지역대학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학문적인 깊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성과나 과제를 냈을 때 이것이 과연 나 혼자만의 그다음에 우리 학문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거론되는 연구물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지금 생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지역 대학에서는 앞으로 지역 대학의 활로나 그다음에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과제가 아닐까 이런 말씀 감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상원 교수님께서 수산과학 우수성과 미래지향적 연구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강상원입니다. 저는 다음 학기부터 해양과 거버넌스 과목을 융합전공 신설되면서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한 5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아직도 좀 신기한 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항대교를 차로 건너가다 보면 이제 쌓여있는 컨테이너선이나 크레인 같은 걸 보면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넘어가고 수산이라고 하면 먹을 줄도 몰랐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들으면서 많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음 학기에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오늘 김중진 연구관님께서 발표하신 수산과학원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미래 비전 같은 걸 보면서 몇 가지 코멘트를 생각을 해서 적어봤는데요.
그거를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멘트라기보다는 질문이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그 수산과학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게 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다양한 그 지역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 현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의 그러니까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궁금한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해수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해수부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인데 실제로 관장하는 업무 분야를 보면은 이게 타부처 영역들도 많이 넘나드는 연구를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부 같은 부분 부처와도 분명히 협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식약처, 식품 안전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랑 협업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과기구랑 협업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러한 어떤 다른 부처들과의 어떤 정책 협의나 결정에 있어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부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게 존재하는지, 혹은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R&D라는 게 사실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이게 연구의 다양성이 어떤 국가행정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암묵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산과학원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등에 있어가지고 어떤 독립성이 많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자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사실 공공기관의 ESG 논의가 요즘 굉장히 많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텐데, 저는 사실 약간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ESG라는 게 이제 사기업에서 보통 어떤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으로 막 들어오는 논의라고 생각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과연 S나 G를 공공기관에서 막 논의하고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산과학원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업무 자체가 환경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알게 됐고, 다만 이게 S나 G 같은 경우에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그냥 리패키징해서 재포장해가지고 리브랜딩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타부처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가지고, 혹은 첫 번째 김병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있는 어민들의 어떤 노하우나 암묵지가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든지,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실제 진정한 ESG의 거버넌스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공공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G를 통해서 S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이응혁 실장님 부분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부산항이 굉장히 세계의 수위권의 환적 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화주들이 요코하마로 가면은 미국에 더 가까울 텐데 부산에 굳이 들렀다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 배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은 정말 중국답고, 일본은 일본답고, 한국은 한국답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니까 내부 운송으로도 세계 수위권의 어떤 환적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분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방 항만들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탑다운이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다 보니까 물동량의 95%, 컨테이너 물동량 95%를 단 하나의 항구에 처리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이 세계 수위권의 항구가 될 수 있었지만, 말인 즉슨 마치 인천공항에서 모든 여행객들을 처리하면서 지방공항이 다 죽어버리듯이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지방 항만들이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항만, 예컨대 동해항이 부산항과 경쟁할 수 있고, 뭐 광양항이 부산항과 경쟁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 경쟁을 하는 게 실제 지방 자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오고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키워내서 예컨대 뭐그 항만 정책을 부산이 수도로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의 1급 체제를 뭐 항만 분야에 있어서는 또 다른 1급 체제로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과연 지방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럼 막바지에 질문이 본물처럼 나와서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할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론자분들의 코멘트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5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그 해양수산 행정융합전공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좀 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그런 어떤 뭐랄까 요청이나 또는 뭐 희망, 기대 희망, 기대 효과 뭐 이런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또 같이 좀 곁들여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 순서와 좀 반대로 답변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예, 먼저 마이크 있으시면 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릴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어떤 그런 조금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기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해양수산부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으로서 어떤 그 타부처와의 협업, 또 범부처적인 DB 구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논의가 사실은 계속해서 어떤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전에 AI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전에 한 2013년, 2015년 그때쯤에는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그 워딩이 어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고, 과제들이 발굴이 되고 또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범부처 어떤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는 논의들이 사실은 있었었는데, 어떤 그 각 기관들, 각 분야의 기관들의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으면서 많은 이제 기초 조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지만 그 성과는 상당히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저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분석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한 어떤 그 동력이 있고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7, 8년 전에 그런 이제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가 되고요. 말씀하셨던 범부처 DB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논의가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수산과학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또 더 나은 그런 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협업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원도 사실 앞서 말씀 주셨던 뭐 과기부나 뭐 식약처나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현재도 뭐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기관 차원에서도 그런 협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과제 평가, 사업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협업에 대한 또 가점도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적인 예로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50개 책임 운영 기관의 어떤 그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가 그 국립연구기관, 뭐 축산과학원이라든지 산림과학원, 기상과학원과 같은 8개 그 연구용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올해 그 한반도 기후 변화 뭐 통합 관리 방안을 연구한 그런 협업 과제도 만들어서 활동도 했었고요. 지난 12월 달에 열렸던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 대회에서도 협업 부분에서 좀 성과들을 발표를 해서 저희가 좀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관 간의 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기관보다도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게 연구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어떤 자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관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미션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그 정책 지원 또 현장 기술 보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또 정책적으로 앞으로 또 미래를 대비할 때 어떤 연구 주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는 활동들도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어떤 질문, 공항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항과 항만이 좀 다른 점이 컨테이너 항만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만이라고 할 때 벌크, 뭐 철광석을 처리하는 항만, 또 유류를 처리하는 항만 이런 것과 컨테이너 항만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혼재돼서 이제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는 굉장히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shipping 자체가 그 움직이는 다이내믹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보게 되면 정답이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는 확실히 집중화가 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듭니다. 일본이 과거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어서 지자체별로 항만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지방 분권이 만약에 잘 돼 있었더라면 대형 항만을 못 만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당시에 컨테이너 shipping에 대한 집단 지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절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 컨테이너 shipping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는 아무도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shipping은 역사가 고작 60년도 안 됩니다. 근데 제대로 활성화된 것은 30-4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shipping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컨테이너 shipping을 봤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거지. 그리고 공항은 택시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뉴욕간다 A to B 택시 서비스예요. 컨테이너는 그 개념과 좀 달라요. 똑같은 저희가 노선이라고 하지만 컨테이너와 그 공항은 조금 항만은 좀 다르다. 그래서 지방의 작은 항만들은 일본의 공항이 한 100개 정도 안 되는 걸로 한 90몇 개가 있는데 지방 공항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택시 서비스 필요로 한 그런 승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공항하고 컨테이너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중국의 고속철도 길이를 보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근데 불과 15년도 안 돼서 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고속철도를 다니면 한 45,000km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 고속철도를 다니면 55,000km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속철도가 전 세계 고속철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15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고속철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항만, 공항,
그리고 고속도로 다 그렇습니다. 중앙 집중화돼 있고 인프라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반대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리부터 지방 중분권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는 항만이 또 잘 보이죠. 항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미국이 첨단을 앞서가는데 이 항만 분야 그리고 고속철도 거의 없습니다. 고속철도는 거의 더 없고요.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컨테이너 항만, LA 항만이 뭐 미국의 1위 항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0만 TU 정도 부산항 물량이 한 반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확장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연방 정부에서 항만의 개선 비용으로 나오는 뭐 이런 비용도 사실은 아주 저희가 볼 때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항만의 운영 효율성 전 세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생산성 꼴찌 수준입니다. 한국 항공노조 뭐 이런 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쇼핑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80년대 벌써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가 매일 제일 먼저 발전했던 나라고 컨테이너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레거시 문제인 거죠. 집단 지성이 없어요. 컨테이너 쇼핑에 대해서 그냥 항만을 개발해놓고 이게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미국도 당시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어떤 또 낙후된 어떤 거버넌스가 있고요. 각 지방별로 다 분권화돼 있고 연결이 안 되고 굉장히 심합니다. 다리 같은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오래돼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인프라는 정말 중앙 집권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보다라고 그냥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와서는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정답이냐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가서 또 다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천항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인천항 물량의 거의 60-70%가 중국하고 발생하고 그 나머지가 또 베트남하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형선은 인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그래서 대형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항은 유럽 노선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유럽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인천에 있는 화주들, 수도권에 있는 화주 다 그냥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항에 이렇게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 노선이 15개 있는 거고요. 북미 노선이 35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물량이 모아지지 않으면 일본하고 사실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천항은 인트라 아시아 숏시핑 그 작은 연근의 그 노선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뭐 그 나름의 저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이 액체 화물로서 굉장히 직접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울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울산항공사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울산의 액체 화물 저장 규모가 세계 3대 저장 규모랍니다. 엄청납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항에는 사실 액체 그 저장 창고도 없고요. 액체 터미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에서 그러니까 급유를 하는 선박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상해보다 부산항에서 벙커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상해보다 선박 급유할 때 비용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저렴한 그 선박유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울산이 바로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인프라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게 좀 특히 항만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지역 혁신 부분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학 역할이라든지 그런데 요즘 챗GPT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답을 찾는 거, 정답을 찾는 문제는 너무 수월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도 너무 지금 수월한 상태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는 게 저희들 2000년 초반에 인터넷을 쓰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20몇 년 만에 이 정도 발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피지컬 AI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리적 공간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암묵적 지식이 이렇게 소통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 그게 앞으로 대학생들이나 앞으로 세대 학교가 해야 될 일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요새 구글에서는 미네르바 대학 있지 않습니까? 강의가 자기가 찾아서 다 공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챗GPT하고 다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다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행정 내부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항상 뭐 융합하자 올 융합할까 그러는데 융합하다 뭐 서로 교류하자 하면 협의체 다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내려왔을 때 그 산하기관들하고 협의체 다 있는데 뭐 다들 바쁘기 때문에 뭐 분기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게 협의는 하고 있지만 가서 밥 먹고 인사하고 오랜만이라고 악수하고 명함 나누고 또 어떨 때는 또 다 밖에 있어요. 기관장이 몇 개월 만에 가면 그래서 또 다시 인사하고 그래서 얼굴 안면 트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암묵지가 뭐 전달되고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부산시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야 된다. 그 사람의 국별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해가지고 그 내용을 쉽게 상대방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이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세상 변하는 속도를 보니까 정말 행정학 교과서도 새로 써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적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또 그 주제 발표별 도움이 되는 유용한 토론을 또 세 분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행정 융합전공을 준비하면서 지산학 협력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자분 또 토론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